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지금 촬영 날짜는 2025년 7월 4일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025년 6월 27일자로 그 아파트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발표를 했는데요. 빌딩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간단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나와 있는 화면에 보시면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6월 27일 날 발표하고 28일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강력하게 보였던 거는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거였어요. 5억짜리 집을 사든 10억짜리 집을 사든 30억짜리 집을 사든 그 집값과 상관없이 6억 원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당연히 2주택자, 다주택에 대해서 좀 규제가 더 강화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좀 특이했던 거는 생애 최초나 정책자금 생초, 신혼부부, 그리고 신생 그런 디딤돌까지 다 건드렸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의외의 모습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제 채널에서 주택 이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 주택을 규제하는 정책이 발표된 것이 과연 빌딩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죠. 지금 사실 이 정부,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린 현실은 생활 안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수 경기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완화시켜서 경제 성장을 좀 만들어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정책의 가장 큰 꼴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정부에서 민생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은 내수 유동성을 좀 강화하는 정책이 기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기사예요. 7월 4일 3시에 올라온 기사인데 32조 추경이 오늘 이제 처리가 되는 거 같고, 이게 아마 그 협상이 결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조의 소비 쿠폰이 풀린다라는 내용의 이제 기사인데요. 민생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다.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여당이 단독으로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결렬은 됐어요. 근데 어쨌든 다수 정당인 민주당이 이거를 그냥 단독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계속해서 32조, 12조 등등 해서 시장에 돈을 풀겠다, 그 소비 쿠폰을 날리겠다, 뭐 이런 형태의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푸는 이유는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면 금리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중요한 어떤 이슈죠.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1+1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돈이 풀렸어요. 그리고 금리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뭐를 사고 싶겠어요? 부동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집에 대한 욕구, 부동산 아파트에 대한 욕구는 엄청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실거주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이 주택 투자라든지 주택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매수세가 있죠. 근데 거기다가 유동성이 강화되고 금리까지 인하된다면 제 생각에는 아파트 값이 이재명 정부 되고 나서도 사실 굉장히 폭등하는 형태로 신고가가 갱신이 많이 됐는데, 사실 그 부분을 걷잡을 수 없이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염려를 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돈은 풀릴 거고요. 그리고 금리는 좀 인하될 거라는 게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주택은 대출을 6억까지만 해준다는 형태로 완전히 차단돼서 원점 봉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빌딩 시장으로 많은 유동성이 넘어올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문정부 때에도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전면 금지했을 때, 그때도 많은 자산들이, 많은 유동이 빌딩 시장으로 올라오면서 건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거래량이 급등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유동이 많아지고 대출 규제로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못 산 분들, 혹은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서 내가 현금 보유가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많은 자산가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실제로 어제도 저를 찾아온 우리 고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님, 통장에 돈이 남는 것만큼 기분 들어오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정말 이렇게 워딩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부자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현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면 현금 가치는 떨어지게 될 것인데,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어떤 매입 자체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흐를까?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한국 주식을 사든 미국 주식을 사든 아니면 코인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도 여기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 포트 중에서 유일한 실물 자산 그리고 대출 레버리지가 안전하게 나오는 자산은 사실상 상업용 부동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정말 그 규제하는 날 연락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트 중에 하나로서 빌딩 투자를 염두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은행은 뭐로 돈을 벌죠?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익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근데 가계대출을 그냥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확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은행, 사기업이죠. 이 은행에서는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 사업자대출에 더 공격적으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정부가 하반기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 고강도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권도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비상이 걸렸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옥죄기에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익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이다. 이런 기사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 네. 그러면 빌딩 대출은 안 막을까요? 주택 대출은요, 여러분, 국민들의 어떤 거주의 안정성, 실거주의 보장, 이런 형태로 정부가 국민의 어떤 주거에 대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풀고 완화하고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 측면에서는 정부가 사업 대출을 막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랑도 계속 소통을 하지만 오늘 이제 5대 은행 중 하나 지점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하반기에 빌딩 대출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문의를 많이 달라라고 하는 이제 전화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빌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대출 규제는 사실상 건드리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감도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비슷한 기사가 있는데, 믿을 건 기업 여신. 여러분, 여신이 이게 뭐 미모의 여신이 아니라 이 여신이라는 대출을 뜻합니다. 대출. 시중 은행들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에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반기에 기업 대출을 강화하는 은행들,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왔고,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은 뭐냐면 627 대출 규제와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우리 DSR이라고 하는 3단계 시행이 또 됐죠. 그래서 시중 은행들이 기업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가계 대출은 확장이 쉽지 않다는 위기감 때문이고, 기업 대출에 대한 금리 우대 한도를 높이고 기업 특판 대출 상품 판매 한도를 2배 이상 늘리는 듯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 지점 정결권에 대한 것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은 이 하나의 지점에서 대출을 승인할 수 있는 한도가 되게 축소가 되는데, 지점의 정결권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우리 임대업 대출에 대해서 혹은 자가 사용을 위한 담보대출,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상반기에 되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좀 한도가 줄어들고 어렵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 도대체 지금 왜 또 갑자기 다른 말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상반기에 5대 은행들이 임대업 대출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실제로 대출이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거는 팩트고요. 은행들은 금감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임대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갈아타기, 손바뀜도 굉장히 많고 공실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상반기에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부분 대출을 쪼여온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한 게 아니라 은행들 내부적으로 우리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줄이자라고 생각했고, 사실 그때 상반기만 해도 뭐가 너무 잘 됐죠? 가계대출, 아파트 대출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임대업 대출이 좀 어려웠던 거는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완전히 지금 바뀐 거죠. 주택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의 한계치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빌딩 시장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촬영을 하는 오늘도 한남동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가계약금, 선계약금이죠. 선계약금이 오늘도 2건이나 들어갔고, 저는 어제 이제 강남권에 있는 100억대 건물 양타 계약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 그 전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좀 매수세가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다라고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6.27 정책이 딱 발표되고 나서는 정말 그날도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지금 분위기 어떠냐, 뭐 매수자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뭐 매도자들 상황은 어떤지, 은행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발표를 듣고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저와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알파카 중개업인 내에서도 지금 연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계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좀 발빠르게 이 시장 안에서 빌딩을 좀 선점하려고 하는 수요들, 그래서 강하게 올라오는 매수 수요와 매도자들 같은 경우에도 매각 타이밍 혹은 갈아타기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딜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브리핑 받은 금액보다 3억이 더 올라서 거래가 됐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오늘 저는 딱 회사에서 제가 직원들한테 말한 게, 와, 이거 분위기 지금 판 바뀌고 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19년도 20년도에 받고 느꼈던 그때의 어떤 시장 분위기와 맞먹는 그런 느낌을 오늘 계약 2건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건물이나 혹은 아무나 건물 투자를 다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건물 투자라고 하는 건 임대 리스크, 공실 리스크라든지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투자예요. 그래서 나의 월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직영 사용하는 건물 매입에 대해서는 한도라든지 금리에서 상당한 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옥을 찾거나 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하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정부는 뭔가를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빌딩도 지금 뭐 폭락하는 거 아니냐, 무너지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염려하시고, 그래서 나는 안 볼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상 여러분 폭락이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상향하는 지역을 공략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파트 투자는 어떤 정형화된 아파트의 타입과 시세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거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투자 난이도로 치면 상당히 저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누구나 다 빌딩 투자에서 돈 버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주택 시장에서의 주택 규제가 결국은 빌딩 시장의 수요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게 이어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또 상방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에쿼티를 갖고 있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고자 해서 빌딩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딜링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지금 팔리는 건물들의 공통점이 혹시 있나요? 우선은 시세보다 싼 물건, 이거는 뭐 지금 시장의 이슈가 아니라 언제든지 모든 투자는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딜이 어떤 연유에 뭐 매도자의 사정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는 물건들은 거래가 되는데, 이게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A급이라고 하면은 소진되는데 한 일주일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 만에 정리가 돼요. 반나절 만에 정리가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어쨌든 핵심지의 물건들은 시세보다 싸지 않더라도 강남의 핵심 위치라든지 성수, 한남동
상수동, 북촌이나 이런 도심지, 그리고 홍대의 어떤 메인 위치, 마포 쪽의 메인 위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싸지 않아도 입지를 보고 베팅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임대에 대한 리스크를 여전히 강하게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된 곳이라든지 현재 지금 당장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 물건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 좋은 물건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내가 돈 있으면 사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물건들이 나오는 게 꽤 있고, 그런 물건들이 너무 빨리 이제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물 투자 고민하고 계시고 혹은 검토하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빌딩 매입에 대한 상담이나 물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 안녕.